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닉슨을 홀대한 박정희. (1966년 8월 13일) 오후 닉슨 전 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한테 졌고 그 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한 뒤 정치적 낭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윈스로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에 닉슨을 위해 만찬을 베풀어 줄 수 없느냐고 타진했다. 박정희의 반응은 냉담했다. 브라운 대사는 이동원 외무장관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박 대통령을 찾아가 이렇게 건의했다고 한다. 각하, 언론에서는 닉슨이 끝났다고 냉대를 하지만 그는 아직 거물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후할 때 그를 후대한다면 후일 의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 이미 끝난 사람인데 구태여. 그래도 각하. 박 대통령의 얼굴엔 찬 기운만 감돌았다. 부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던 닉슨은 도착 직후에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형식적인 잡담을 하는 것으로 그쳤다. 몸이 단 브라운 대사는 이날 저녁 한국의 장관들을 초청하여 닉슨과 합석시키는 만찬을 준비했다.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은 예종에도 없던 청와대 회식을 준비하여 장관들을 불러가고 말았다. 이동환 장관만이 미국 대사관의 만찬장으로 들어서니 닉슨은 미 8군 장성들과 앉아 있었는데 한국 측 요인은 두서너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동환은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여 식사 뒤 닉슨에게 제의했다. 아직 초저녁인데 우리 요정회라도 갈까요? 닉슨은 좋다고 했는데 브라운 대사가 다른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발을 뺐다. 닉슨은 그럼 우리 여기서 이야기나 더 합시다 라고 했다. 닉슨의 첫인상은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었으나 말문을 열자 경륜과 집념이 느껴졌다. 그는 미국이 월남에 개입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일단 발을 담갔으면 속전속결로 끝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닉슨의 설득력에 감명하면서 언젠가는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날 박 대통령의 푸대접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썼다. 당시 반공영맹 이사장은 국방장관을 지냈고 후에 총리까지 오른 김정렬이었다. 김정렬은 닉슨이 아이젠하워 밑에서 부통령일 때 만난 적이 있었다. 닉슨은 김정렬을 예방하여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대화를 1시간이나 하고 갔다. 김 씨는 왜 우리 정부가 거물 요인의 일정을 저렇게 관리해야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1968년 절치부심의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미관계는 껄끄럽게 돼갔다. 닉슨은 아시아의 분쟁에 미군의 개입을 제한하는 괌 닥트린을 발표하여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길을 열어놓았다. 월남전 휴전 협상 때 그리고 마무리 때 박 대통령은 참전국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겉돌았다. 1969년 8월 박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 호텔에서 닉슨과 회담했는데 이때 분위기가 냉담했다고 한다. 닉슨이 한국을 방문한 바로 그해 정치 낭인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 여기서도 그는 박 대통령에게 당한 것과 비슷한 홀대를 받았다. 그를 위한 만찬에 초청된 이스라엘 장관급 정부 요인 중 참석한 이는 이츠하크 라빈 참모총장뿐이었다. 라빈은 쓸쓸한 모습의 닉슨을 동정했다. 그를 다음날 부대로 초청하여 사열을 받도록 하면서 위로했다. 닉슨은 이것을 의인회로 생각했다. 1967년의 제3차 중동정쟁을 승리로 이끈 라빈은 주미 대사로 나갔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다. 라빈이 닉슨 후보를 만났더니 닉슨은 과거의 환대에 대해서 여러 번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고마움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닉슨이 대통령이 됐으니 라빈 대사는 이스라엘의 국익을 지키는데 주재국 원수와의 친분을 충분히 활용했던 것이다. (1966년 3월 18일) 미국 중앙정보국은 한일 관계의 장래라는 제목의 심층 보고서를 작성, 미국 정부의 고위 정책 위반자들에게 돌렸다. 이 보고서의 6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대목이 있다. 한국에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판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 회사들은 1961년부터 1965년 사이 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다고 한다. 6개 회사가 6,6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각각 1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씩을 줬다는 것이다. 김종필 당의장에 따르면 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일본 회사들이 김종필에게 한일 회담을 추진하는 데 따른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준 것 외에도 한국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냈고, 공화당은 이와는 별도로 일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 회사들로부터도 돈을 받았다. 서로 연합한 8개 한국 회사들은 최근 정부가 방출한 6만 톤의 쌀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공화당에 11만 5천 달러를 냈다고 한다. 1975년에 당시 걸프 석유의 한국 사업 책임자 군매는 미 의회 조사에서 1960년대 후반의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이런 증언을 했다. 1966년에 나는 이우락 비서실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스위스 은행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 국무성은 그때 한국 정부에 대해 선거를 미국식에 따라 사적인 정치기부금을 모아서 치르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주한미국 회사들을 포함한 여러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거둘 것도 제의했다. 이에 따라 걸프도 기부한 것이다. 답도시 걸프 사장은 같은 시기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서울에 가서 김성군을 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들 중 아마도 가장 다루기 힘든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처럼 제가 모욕을 당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깐깐한 자금 모집책이었습니다. 그는 1,00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결국 300만 달러로 낙착됐습니다. 그 돈은 걸프 본사 자금으로 지출됐지만 일단 바하마에 있는 바하마 탐사 주식회사로 돌려져 한국으로 건네졌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걸프 측 군맨의 증언에서 흥미를 돋우는 것은 미 국무성이 한국 측에 대해 주한미국 회사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두 선거 자금을 마련하도록 조언해 주었다는 대목이다. 이것은 1960년대의 동서냉전과 밀월 관계에 있던 한미 양국의 사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미국 언론과 의회가 미국 회사의 해외 활동에 대하여 도덕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였다. 위의 두 자료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 모집 방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막대한 선거 자금의 필요성, 일본 및 외국 회사들로부터의 모금 관행,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의 존재, 국제적인 돈 세탁, 박정희 정권 격리부장력 이후락, 김성곤의 존재 등등. 걸프가 공화당과 정부 측에 1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시기는 걸프가 정부로부터 중대한 이권을 얻은 시기,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기와 일치한다. 정치 자금을 거둘 명분과 필요성이 있던 때란 이야기다. 걸프는 유공이 울산 정유공장을 지을 때 25%의 주식 투자를 했다. 걸프는 여세를 몰아 진해화학에는 1,050만 달러를 투자하여 50%의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인수했다. 걸프는 투자액의 150%를 뽑아 미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다가 이익률을 최저 연 20% 정도로 보장하는 조항을 한국 측과의 계약서에 집어넣었다. 즉, 발행 주식 600만 주 가운데 우선주 300만 주를 걸프가 차지하기로 하고, 이 우선주에 대해서는 매년 이익이 생기면 200만 달러까지는 먼저 걸프 측에 이익 배당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해화학에 대한 나프타, 인광석, 유황, 염화 칼리 따위의 원료 공급권도 걸프가 가지게 됐다. 미국 정부는 걸프가 진해화학에 투자하도록 도왔다. 처음 우리 정부는 미국 국제개발처 차관으로 진해화학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AID는 그러나 미국 대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미국 대회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AID 차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모으는 입장에서 보면 걸프는 거대한 이권 덩어리였다. 예컨대 걸프는 1966년에 5만 3천 도급 유조선 4척을 범양 전용선에 빌려주고 울산 정유공장에 대한 원유 수송을 독점시켰다. 걸프가 책정해준 운임 단가는 매우 높았고 배를 빌리는 데 필요한 경비도 걸프가 대줬다. 이런 이권은 정치 권력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이 이권을 얻은 사람은 코리아 게이트의 주인공 박동선의 친형 박권석이었다. 1971년에도 걸프는 신조된 초대형 유조선을 한국 측에 빌려준 뒤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울산 정유에 들어오는 원유를 나르도록 하는 이권을 가지고 정부 측에 접근했다. 걸프의 군맨이 경영 측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걸프는 이 이권을 김종필 당시 총리에게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한국 측 선주로 정태성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군맨은
정씨는 간판일 뿐이고 그의 역할은 배의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이 공화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다 라고 간파했다. 군매는 김 총리의 영향력으로 유공에 접근하려던 다른 회사를 배제시켰고 이번 거래로 우리의 한국 내 경영이 직면한 다른 문제들이 잘 풀리고 있다고 했다. 박 정권 측에 이권을 건네줌으로써 다른 반대급부를 얻었다는 고백이다. 이런 거래에 노련한 군매는 이 거래에 관계된 인물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힘을 잃을 때에 대비하여 세운 일종의 함정에 대해서도 이런 취지로 쓰고 있다. 계약갱신 약관에 따라 유공이 한국인 선주 측에 운임단가의 인하를 통보하면 그 선주는 이익이 안 생길 것이 뻔한 유조선을 돌려주고 손을 털고 말 것이다.